찜질방에서 생긴 일이에요.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안내방송 보내드립니다. 여탕에 누전 고장 신고가 되어 전문기사가 잠시 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탕이요? 네, 여탕이요. 기사님 한 분이 조치를 취하신 후 방문할 예정이오니 부득이하신 분은 목욕을 계속하셔도 무방합니다. 조치를 취하고 들어간다고요? 어떤 조치일까요? 저는 심심하던 차에 여탕 쪽으로 구경을 갔죠. 그러자 어떤 아저씨가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하고는 여탕 입구 쪽으로 가더라고요. 손에는 공구 가방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말한 전문 기사였던 겁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잠바 자크를 다 채우시더니 얼굴이 안 보이게 푹 뒤집어 쓴 다음 목욕탕 관리인 아줌마 손을 잡고 여탕 안으로 선살같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잠바를 얼굴을 덮고 방송에서 말한 조치란 잠바를 뒤집어 쓰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손 잡고 그냥 안 보이게 가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나올 때는 어떨지 보고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셔서 나오시는 건 못 봤네요. 휴게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아저씨 한 분이 엉기적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얼굴빛이 초록빛으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기 안은 만원. 아저씨는 한 칸 한 칸 똑똑똑을 하며 죽어가는 듯 얘기했습니다. 사람 이 안에 제발 안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고 저는 저러다 저 아저씨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히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가 변기 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0,000원 드릴게요. 가장 빨리 나오는 사람 같아요.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진짜요? 그런데 더 히트가 뭐냐면 곧이어 화장실 세 칸에서 동시에 물려있는 소리가 세 칸이 동시에 물리는 소리가 들으니까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 칸은 당했는지 안 나오고 왼쪽에서 학생이 한 명, 오른쪽에서 간발의 차로 아저씨 한 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만원 아저씨를 곧바로 먼저 나온 학생 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생과 아저씨가 뻘쭘하게 서 있는데 대박! 아저씨가 들어간 칸에서 한 차례의 폭풍이 빠빠빠빠빠빠빠 지나가더니 아래 틈으로 10,000원짜리가 쓱 나왔어요. 아저씨는 안정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전요 2만 원 합니다. 받으세요. 학생이 꾸벅 인사하고 그 돈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오른쪽 칸에 있던 아저씨가 히트입니다. 아씨, 나 그럼 들어가서 마저 싸야겠네. 하더니 다시 들어가셨어요.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할머니 짜장면 시켜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팔 못해 하시면서 전화기를 드시고는 번호를 누르시고 짜장면 2개를 시키셨어요. 뭔 소리야 이게? 팔보채 그래놓고 짜장면이 도착하고 젓가락을 보니까 중국집 번호가 2897 28보채. 번호 외우시는 방법인가 봐요. 할머니의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번호도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그럼 큰아빠 번호는 뭐예요? 497놈. 큰아빠 번호 뒷자리는 4975였어요. 오, 야. 큰아빠는 사업을 하시는데 매번 사업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할머니 그럼 큰 거모 번호는 뭐야? 9782장. 큰 거모 번호는 2978. 2978장. 실제로 재혼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천재로 보였죠. 그때 문득 우리 엄마 번호는 5920인데 과연 뭘로 외우셨을까 궁금해졌죠. 근데 할머니는 그것만큼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금방 벽지에서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엄마 번호는 5920,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이구 인연. 5920. 어이구. 친구가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하러 병원에 갔어요. 수면을 해서 마취를 하게 됐는데요. 2개를 한꺼번에 끝내야 하는데 위내시경이 끝나자마자 눈이 떠졌대요. 그럴 수 있죠. 깨진 거죠. 의료진께서 왜 일어났어요? 의료진이 황당해 하고 있는데 친구가 뜬금없이 선생님 여기 와이파이 잘 터져요?
그냥 뜬금없이 한 말이 그러니까 수면제 약간 취해 있는 거죠. 수면, 선생님 여기 와이파이 잘 쓰세요? 웬 와이파이? 선생님은 와이파이 안 돼요. 간호사 주사 더 넣어. 친구는 다시 마치려였습니다. 또 와이파이 잘 쓰세요? 10살 된 아들 녀석과 새벽 4시에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서 아들과 둘이 목욕을 하기 시작했고 때 밀어주는 침대 위에 아들 녀석을 눕히고 이리저리 굴리며 열심히 때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욕탕 문이 열리고 온몸에 영을 휘감은 형님 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꼭 목욕탕은 형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쫄았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따 이 목욕탕 때밀이 아저씨는 허벌나게 부지런하구만. 그러면서 때밀이 침대 위에 벌렁 눕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 녀석 때를 밀어주고 있는데 절 때밀이 아저씨로 착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쇼 시원하게 좀 빡빡 좀 밀어보쇼. 전 때밀이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 대답하고 열심히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뭐시오 지금 장난하요? 빡빡 좀 힘 좀 쓰가면서 밀어보라고. 젖 먹던 힘까지 써가면서 때를 밀었어요. 형님의 등판은 만주벌판처럼 광활했습니다. 때도 엄청났어요. 그렇게 차례대로 형님 3분의 때를 모두 밀어주고 나니 4시간이 지나갔어요. 목욕탕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한 분께서 제게 오더니 아따 역마셔 하면서 6만 원을 던져고 가시는 6만 원. 밖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등 12,000원, 전신 2만 원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얼른 돈을 주섬주섬 주워 나오려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등만 좀 부탁합니다. 이번엔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열심히 등을 밀어드리고 뒤를 돌아보니 4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까지 등 6명, 전신 11명을 밀어주고 29만 2천 원을 벌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휴유증으로 3일을 결근한 뒤 다시는 목욕탕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야, 뭐 이런 사람. 올해 초 담배값이 2,000원이나 오른다며 담배를 끊겠다는 신랑이 기특해서 입이 심심할 때마다 먹을 간식을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야근하던 날 이때다 싶어 친정에서 한 봉지 가져온 고구마로 고구마 칩을 만들기로 했죠.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채칼에 신이 나게 썰려나가는 고구마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때 전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정말 심하게 베었거든요. 남편도 없고 무서웠지만 얼른 피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을 찾기로 했죠.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내과, 외과,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모 방송국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서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송을 본 것이 기억나서 바로 12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다산 콜센터 땡땡땡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채칼에 손을 심하게 비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어머, 많이 놀라셨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해당 기관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메모 가능하신가요? 네, 잠시만요. 네, 불러주세요. 네, 불러드릴게요. 1 9. 아 맞는데 왜? 안내드린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뚜뚜뚜뚜.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 때리다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메모지가 굳이 필요했던가? 그래도 친절하신 콜센터 직원 덕분에 119에 전화해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과 야간 진료하는 병원을 안내받은 후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남자중학교의 성교육 시간. 선생님께서는 특이하게 정자를 의윤화하셨어요. 수족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간단히 말하면 고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해서 정글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때 친구 한 명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근데 걔들은 왜 탈출하고 싶어 한대요?
주위를 둘러봐. 더워 죽겠는데 이 좁은 교실에 시커먼 남자놈들만 34명이 있다. 좋냐? 아니요. 그럼 이 좁은 교실에 시커먼 놈들만 3억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안 나가고 싶겠냐? 와! 하지만 걔들 중에도 정글집에 들어가는 놈은 단 한 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지. 걔네들 불쌍해요. 니들도 마찬가지야. 사회 나가봐. 니들 중 한 놈이나 성공할까? 나머지는 다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죽는 거야. 그때 우리 반 꼴등이 어디서 본 건 있어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모두 3억대 1의 경쟁에서 1등을 한 우수한 놈들이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썩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니들이 1등이래? 예, 아니에요. 원래 제일 먼저 도착한 놈은 정글집에 못 들어가. 정글집 벽이 두꺼워서 그 벽을 깨려고 연락에 대가리만 막다가 꼴까다 가는 거야. 그럼 그 뒤에서 귀만 보고 있던 다음 놈이 다 깨워놓은 벽을 뚫고 잽싸게 들어가는 거지. 그 얍삽한 놈이 태어나게 니들이야. 이 얍삽한 놈들아. 그 당시 우린 모두 3억 중 1등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유명했던 시절이라 정말 진심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특히 꼴등은 가장 충격을 먹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이씨 그거라도 1등 했어야 되는데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신청은 윤현석의 그것마저. 고3 중국어 수업 때 일입니다. 학교 중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기 종이에다가 너희들 이름 한자로 써서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해. 전 종이에 제 이름의 한자를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빛날 병에 공훈, 김시성에다가 쇠김자에다가. 빛나는 공을 세우라는 아버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다음 수업 시간 중국어 선생님은 아이들 이름을 중국어 발음으로 한 명씩 호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부터 차례로대로 불러나가는데 제 앞에 번호 친구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은 김병수, 김병연. 선생님은 김병수, 김병연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진빙쭈 진빙인. 드디어 중국어 선생님은 제 이름을 호명하셨어요. 진빙신.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중국어로 하면 진빙신이었답니다. 한순간 교실은 뒤집어지고 가운데 병자 들어간 저희 세 사람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이들 이름이 불러지면서 중간 친구 한 명의 이름이 저의 앞날을 바꿔줬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엄국성.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저의 이름은 잊혀져 갔습니다. 엄국성. 그의 이름은 엠버싱. 엠버싱. 예, 엄국성 엠버싱. 이후로 저는 중국어를 고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노이복지원의 자원봉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놀이문화 중 게이트볼은 단언컨대 완벽한 운동입니다. 볼을 치시면서 커플도 많이 생기시고 운동도 되시고 참 좋은 운동이죠. 이번 가을엔 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어요. 봉사자 총각 이번에 우리가 꼭 우승할 거요. 이기면 쇠고기 한번 먹자고. 호탕방역의 열혈 회장님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벌써 기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회장님은 운동장 한복판에서 게이트볼 채를 흔드시면서 기선제압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회장님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 회장님 화이팅! 많은 할머니들의 하트 만발응원 속에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이 공복에 우유 먹은 뱃속까지 우르르 꽝꽝대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웅성웅성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경기를 내일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비가 와? 뭔 소리요? 기왕하는 거 오늘 여기서 끝내버리자고.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날만 손가락이 되는 우리 회장님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이 정도 비야 장난이지? 해병대 훈련 때도 이 정도 비는 가랑비였어. 그러니까 오늘 끝냅시다. 옳소. 김영관 말이 맞아요. 난 내일 교일 가야 돼. 난 손주 봐야 되는데 오늘 끝냅시다. 장례는 순간 오늘 경기를 끝내는 분위기 휩싸였어요. 근데 그때 90세 노인이 이보게 젊은 양반들 구석에서 최고령 90세 할아버지께서 쓰러질 듯 게이트볼 채를 지팡이처럼 짚으시며 힘겹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셨어요. 뭔가 본인도 의견을 말씀하시려는데 입이 움찔움찔하자 성격 급한 회장님이 한껏 격앙되어 영감님도 저희랑 같은 의견이시죠? 그죠? 네.
그때 90세 할아버지 두 손을 게이트볼체에 올리신 채 주르륵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야, 넌 감기 들면 낫지. 난 죽어. 장대는 일순간 정적이 흐르며 숙연한 분위기로 연출되었고 어르신들은 한 분씩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게이트볼 대회는 결국 5,000원으로 다음날 연기됐고 저와 회장님은 삼겹살과 소주로 아쉬움을 달랬어요. 저희 아빠는 우리 아빠지만 솔직히 입냄새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재밌어. 근데 평소 굉장히 엄하고 평소에 무뚝뚝하셔서 저와 엄마, 제 여동생 모두 아빠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무도 아빠한테 입냄새 난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죠. 야, 네가 좀 말해봐. 아빠한테 똥구렁내 난다고 얘기 좀 해봐. 똥구렁내 난다고 네가 좀 얘기해. 엄마가 얘기해.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던 어느 일요일 아침 모두들 늦잠을 자고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 옆에 앉으셔서 하품을 하시며 아이고 어랴 이러시자. 엄마는 냄새에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막으며 아유, 당신 이 좀 닦고 와요. 당신 병원 좀 가봐요. 입에서 너무 똥내나. 이렇게 아빠의 입냄새를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엄마가요. 아빠는 약간 당황스러워하시며 아니 내가 무슨 입냄새가 난다고 그래? 화내시며 화장실을 막 가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빠와 제가 동생 미술학원 앞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아빠가 아이고 이거 기사님, 이거 고생하십니다 하며 행선지를 말하려고 기사 아저씨 가까이로 갔어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부녀가 어디서 은행을 따다 오셨나 봐. 근데 부녀 이거 어디서 은행을 따다 오셨나 봐요. 많이 따셨네.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곳엔 가족 동반 쇼핑객들이 가득 있었죠. 왜 마트에서 시끄럽게 굴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칭얼거리고 우는 애들 아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본 아이는 정말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듯한 아이였는데 어머니, 저 이거 사주세요. 요즘에 부모님께 존댓말 하는 아이도 있구나 싶은 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잘 자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거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역시 고상하신 듯 차분한 성격의 말투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용기 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안 된다고 했죠? 오늘은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 저 이게 꼭 갖고 싶어요. 아들, 밖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댔죠?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한가 보다. 네,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렵죠, 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는 주말이면 도자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초벌구이 된 도자기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저희가 구워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는 그딴 방식이죠. 그저 주말엔 한 아주머니께서 아들 2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죠. 여기 초벌구이 된 접시에다가 좋아하는 글귀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보통 그 또래 아이들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장난감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런데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접시에 뭘 그렸나 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포기하면 편하다. 아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나, 얘가 또 이러고 있네. 너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보아하니 그 아이의 좌우명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4학년이라고 한 큰 아들이 접시에 써놓은 글귀를 본 저는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접시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로또 외엔 답이 없다. 몇 학년이요? 4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포기하면 변하다. 4학년은 로또 외엔 답이 없다. 우와. 제 친구 완영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완영이는 성이 이씨였어요. 완전할 완, 쓸 용자를 쓴다는 완전히 쓸모있다는 거창한 뜻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어요. 완영이의 어머니는 일찍부터 완영이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할아버지의 맹렬한 반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었지요. 결국 완영이는 이완영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모두가 천진난만한 유치원생 시절 완영이는 해맑게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매국노가 뭐야?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는 완영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중학생이 되냐 완영이의 고단한 인생에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젠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완영, 그가 누군지를 말이죠. 중학교 1학년 동안 완영이는 하루에 수십 번의 매국노 소리를 듣고 호국 열사들의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죠. 그런 완영이의 열풍도 2학년이 되면서 시들어지자 완영이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야 완영아, 너 그 소문 들었냐? 뭐 3반에 전학생이 오는데 이름이 이순신이래.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완영이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왠지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윽고 3반에 이순신이 왔어요. 완영이는 그 사실을 난 순간 아마도 혹여라도 이순신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도 사치였어요. 7월 초 어느 무더운 수요일 2교시 체육시간 저희 반과 3반이 같이 축구를 하다가 완영이와 순신이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과 한국 역사상 최고의 매국노와의 거국적인 만남. 한판 승부에 저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신이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부가 시작되었지만 체육 선생님이 오시는 바람에 얼마 안가 끝나고 말았어요. 선생님께서는 둘을 세워놓고 둘의 이름표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완영이의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아씨 왜 때려요? 전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크게 당황하시며 왠지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 후로 완영이의 우울증은 다시 도졌고 체육선생님은 자꾸만 완영이의 눈치를 봤어요. 이 사연을 시련과 분통의 역사를 이겨내고 마침내 개명에 성공한 이준수 군에게 바칩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직을 하시고 TV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몇 해 전 유행한 퀴즈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됐죠. 어마어마한 상금과 상품에 아버지는 밤낮 퀴즈책만 파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더군요. 나 내일 퀴즈쇼 예선 치르러 서울 간다. 너들도 그 응원을 준비 단디하고 있거라. 알았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서울로 떠나셨지만 연일 계속되는 낙방의 상심이 크셨죠. 몇 번의 실패 후 아버지께서는 스피드 퀴즈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듯 말투가 바뀌셨어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아버지께서 스피드 퀴즈식 말투로 흥분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한국인이 밥하고 꼭 같이 먹는 거 있잖아. 그 배추를 소금에 썰어서 양념에 버무려갖고 숙성하고 발효식품. 그러면 어머니도 스피드 퀴즈 김치? 그거 좀 더 넣어 빨리. 매일 이러시니 온 가족이 전염되는 건 하루아침이었죠. 하루는 컴퓨터를 하시던 아버지가 야 동아,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게 뭐지? 이게 인터넷 주식이요. 아니 이거 영어로 사고 팔다. 영어로. 아버지께서는 점점 흥분하셔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보고에 뛰어나가 큰 말씀하셨어요. 패스 시간 안 돼. 패스 다음 거 온 가족을 퀴즈 스타일로 전염시킨 아버지, 거기에 호응하는 어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퀴즈 가족이네, 퀴즈 가족. 패스 시간 내게. 전 3살 연하 남편을 둔 안산에 사는 2년차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은 한국말이 서툽니다. 외국인은 아니고 토종 한국인인데 그냥 말이 서툴어요?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 갔다 9년을 살다 와서 한국말 실력이 중학생 이후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많아서 뭔가 이상한 말을 많이 구사해요. 얼핏 들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딱히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그런 말들이요. 어느 날 식사 후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속이 너무 거부룩해. 거부룩. 드라마 시청 중에 자기야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너무 매립돼. 매립돼. 이게 반복되다 보니 제가 메모장에 적어서 수집도 해놨어요. 야,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 야. 지금 헷갈리신 분들 있죠. 이거 맞는 줄 알았어요. 선무당. 선무당이잖아. 선무당이야 선무당. 야, 근데 헷갈린다. 선머슴이 사람 잡는. 만든 것 같아 어디 들어서. 야 이거 옛날에 이거 백고 김범 선생님 같잖아요. 그렇지. 백고 김범 다 들어가 있어 글자는. 네. 에이구 이놈아 간의 벼룩을 빼먹어라. 뭐 이런. 이거 생선씨가 너무 많아서 발라먹기 힘드네. 생선씨가 선씨. 아니 지금 어디서 손검질이야? 손찌검? 손찌검인데 손검질. 이 중 제일 웃겼던 건 어느 날 남편이 허벅지 안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 뭐라고 하더라? 아 맞다 사탕구리가 아파. 사타구리. 혼자만 갖고 있게 너무 웃겨서 사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탕구리. 90년대 후반 미친 척하고 지원했던 사람들만 모여있던 곳 UDT. 그곳에서 있던 정말 미친 추억 중 하나를 떠올릴까 합니다. 모든 훈련을 통과한 우리 동기들은 단체로 몰려다니며 고참 한 명 한 명씩 찾아가 신고식을 마치고 부대 전체의 명단과 기수를 외우며 하루 일과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 김고참님께 신고식을 할 때입니다. 김고참님은 제일 끝쪽에 앉은 동기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이 아저씨 뭐하다 왔어? 태권도 4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이 채 끝나기 전에 고참말 관심 하나도 없다는 목소리로 해봐. 동기는 벌떡 일어나 태권도를 시작했고 해보라고 시킨 고참은 쳐다도 안 보고 다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하다 왔어? 격투기하다 왔습니다. 해봐. 해봐. 그렇게 고참 뒤에서 전 종목의 격투기 무술들이 난무하였고 등산이라던 놈은 내무실 캐비넷 문을 열어 등반을 하기 시작하였고 등산하다 왔습니다. 해봐. 캐비넷을 막 올라가. 유도는 레슬링에 빠떼로를 당하기 이르렀을 즈음 바로 드디어 제 옆 차례가 왔습니다. 아저씨 뭐하다 왔어? 수학 선생하다 왔습니다. 전 속으로 모르긴 몰라도 이거 머리를 쓴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고참 살짝 머금은 채 벽에 있던 달력을 뽑아 던지며 코 빼봐. 벽에 달력을 던지면서 코 빼봐. 모든 걸 해봐로 통했던 그날 미술을 전공했던 저는 그날의 광경을 달력 뒤에서 모두 그려야 했습니다. 사회에서 삐끼를 하던 제 동기는 그 달력 마지막 장을 찢어서 명함을 만들어야 했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 된 초짜 알바생입니다. 처음엔 생소한 커피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알바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고민이 싹 달아났습니다. 여긴 시골이라 손님 대부분이 아줌마나 할머니시거든요. 정확한 커피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어느 날 밭일을 하다 오셨는지 창이 넓은 모자와 몸빼바지를 가슴까지 올려 입으신 할머니께서 카페에 들어오셨어요. 저기 학상, 그 시기 뭐다냐? 커피 중에 아메리카노요 할머니. 그래 아메리카노고. 아이고 아닌감? 아까 김씨네가 지대로 알려준디야. 그래요. 아메리카가 아니면 아프리카인가? 그 후로 저는 커피를 찾으시는 분께 아메리카노를 주문받는 법을 익혔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청담동 며느리 컨셉으로 비싸 보이는 옷을 쫙 빼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다른 아주머니 몇 분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글쎄 내가 산다니까 그러네. 아니 우린 그냥 이런 데보단 그냥 집에서 냉커피 타먹으면 된다니까는. 아유 뭐하러 이런데 비싼 데를. 아이고. 실랑이를 하시다가 세 분이 테이블에 앉으셨고 전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메뉴판 있고요. 뭘로 드릴까요? 청담동 스타일 아주머니는 메뉴판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상하게. 이 친구는 카프리카? 저 친구는 마니또. 전 프락치로 주세요. 몰라도 카프리카 마니또 프락치? 이 외계어인가? 당당하게 주문하시길래 저도 알아들은 척하고 계산대로 돌아왔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카프리카는 파프리카인가? 아, 카푸치노. 마니또는 마끼아또. 마지막에 대망의 프락치는 프라푸치노였어요. 커피를 준비해서 아주머니들께 주문하신 카푸치노, 마키아토 그리고 프라푸치노 나왔습니다 라고 전해드렸지만 아주머니들은 제 말을 개코로도 안 들으셨고 5분 만에 커피를 원샷하고 나가셨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황군의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취를 하던 황군이 자주 가던 집 앞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타면 전문 중국집이었는데 20년 이상 수타면만 고집해오신 사장님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죠. 그에 비해 손님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곧 최후가 오겠네요. 네, 곧 최후가 와요. 최후가 금방 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네. 20년 이상 수타면을 고집했대요. 근데 늘 손님은 없었어요. 20년을 버텨온 건 이분 달인이에요. 달인이에요. 진짜. 테이블 하나인 거 아니야? 늘 가게가 텅텅 비었죠. 일주일에 4번 이상 그 짜장면을 먹으며 수타 면발에 매료된 황군은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이 대박을 쳤으면 하는 생각에 어느 날 과 후배 동기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 총 40명을 이끌고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내부는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입고 고래 가득 메운 40명이 폭풍 같은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소매를 바짝 걷어 올리신 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경쾌한 소리에 이어 짜장면과 짬뽕, 우동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맛을 본 후배들은 면발 짱이다, 맛있다, 오빠 짱이에요, 어머 진짜 맛있어요. 황군은 단골집 사장님께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음식이 나올수록 면발이 조금씩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루에 15그릇 이상 면발을 뽑아본 적이 없는 사장님은 15그릇 이상. 곧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탕탕 타닥타닥 소리가 탕탕 땅땅땅땅땅땅 옆집에서 시켜야지. 땅땅 급기야 사모님이 사장님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땀을 닦기 시작했고 음식을 만드셨지만 면발은 점점 두꺼워지고 거의 마지막 짜장면의 면발은 옛날 밀가루 떡볶이 두께가 돼서 나왔어요. 후배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황군은 사장님 네 분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팔에 경련이 일어나 의자에 앉아 쉬고 계셨고 사모님께서 있는 힘껏 수타를 치고 계셨어요. 그 다음날 중국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다음과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쉽니다. 그 뒤 한 달 동안 황군은 수타 짜장면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모처럼 친구들이랑 밥과 술을 마셨습니다. 1차는 갈비집에서 갈비에 소주를 마시고 2차는 호프집에서 과일 안주에 2잔씩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다 먼 곳에 살고 또 술도 한 잔씩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 그냥 자기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한 30분쯤 후에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처음 보는 청년이 왔더군요. 평소엔 나이 드신 아저씨가 오셨었는데 아무튼 돈을 주려고 지갑을 보니 돈이 없는 겁니다. 배달 청년은 기다리고 돈은 없고 하는 수 없이 치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은 이따가 뼈 찾으러 올 때 드릴게요. 그러자 배달 청년은 한치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뼈는 문 앞에 내놔주세요. 하고 가는 겁니다. 뭔가 좀 찝찝했지만 얼른 치킨을 뜯어 맥주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5분쯤 흘렀을까 허겁지겁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배달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 치킨은 뼈 찾으러 안 오는데요. 그 배달원은 중국집 배달하다가 치킨집을 옮긴 지 3일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찾으러 올 때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만화에 빠져서 학교 갔다 마라방 갔다를 반복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간 저희 형이 책을 뒤지다가 형의 책에서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모아놓은 돈을 발견합니다. 한눈에 봐도 액수가 꽤 되어 보였죠. 만화책을 빌릴 돈이 없었던 저는 고민했습니다. 10,000원만 가져갈까? 아니야, 걸리면 맞아 뒤질 거야. 10,000원 정도면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반복하던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10,000원을 훔치기로요. 그렇게 10,000원을 훔친 저는 며칠 뒤 또 형의 책을 열고 말았어요. 아씨, 10,000원만 더 가져갈까? 그렇게 저는 형이 휴가 나올 때까지 모두 30,000원을 훔쳤고 그에 비례 죄책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침내 형의 휴가날 집으로 들어오는 형의 웃는 모습과는 달리 저는 우울한 낯으로 형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형의 방에서 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전 순간 망했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형의 방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그러자 형은 웃으면서 제게 편지를 건네더군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우야, 너의 피 같은 돈 10만 원을 쓰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 돈은 나중에 아빠가 돈 벌어서 반드시 갚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우습기도 하고 안도감이 들더군요. 아버지, 그땐 정말 감사했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땡땡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주님입니다. 네, 뭐라고요? 거래주님입니다. 누구요? 어디시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역삼동에 있는 거래주님입니다고요. 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거래처 응입니다. 저희 회사는 납품업체에서 전화를 바로바로 받고 확인하고 물량을 넘겨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안 하고 흘리면서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입이 아프시다던가 장애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자꾸 이름만 자꾸 흘려서 말하는 거 보니까 장난전화 같아서 아이 바빠요.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네, 땡땡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응입니다. 응하라고요. 아, 장난전화 하지 말라고. 저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그 후로도 2통 정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렸지만 바로 끊고 무시했어요. 그러던 잠시 후 사무실로 팩스가 왔어요. 팩스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투 대박 기업. 발주를 내려고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아니, 주문사항은 안 해봤고요. 확인하시고 납품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래처 오흥호 대리. 거래처 오흥호입니다. 거래처 오흥호입니다. 누구세요? 거래처 오흥호입니다. 3년 전쯤이던가 저는 드디어 마이카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보 운전자인 저는 겁도 없이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다녔었죠. 운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저는 고속도로를 타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그럼 가족끼리 무주로 가서 저희 집은 대전이거든요. 맛집을 찾아 그곳에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오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애가 무척이나 강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여보, 어머, 툭하면 뉴스에서 가족들 몰살당했다고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알아? 바로 지금처럼 가족들이 때로 다녀서 그런 거야. 난 싫다 얘. 걸리면 너희 아빠하고 둘이 갔다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럼 나랑 아빠랑 둘만 죽고 엄마 혼자 살겠다 이 말이야? 저희 집은 3식구예요. 죽어도 다 같이 죽어야지 엄마. 제 말에 결국 설득당하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셨고 차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조수석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셨죠. 대전에서 무주까지 가는 길은 그리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초보였고 차들은 너무나도 무섭게 질주하더라고요. 솔직히 겁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겁났던 건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와, 효정아! 큰일 난다, 효정아! 와! 제가 조금만 실수한다 싶어도 뒤에서 비명을 질러대시는 통에 정말 운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조수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는 손잡이를 꽉 잡으시곤 조용히 한마디씩 하셨죠. 그렇게 운전하다간 우리 가족 다 죽어. 조금 있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는 줄 알았구나. 그렇게 해도 우리 가족이 다 죽어. 그렇게 나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갑자기 저희 눈에 들어온 불빛 하나가 있었어요. 생뚱맞게 켜져 있는 차문이 열려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아빠, 차문이 열렸다고. 불 들어왔어. 이상하네. 그러자 뒤에서 어느 순간 조용히 계셨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있잖니? 사실은 내가 열었어. 저희 운전 실력에 열이 받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열을 식히고 싶으셨고 창문의 버튼을 누르신다는 게 차문 고리를 잡고 다니셨던 거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내가 꽉 붙들고 있어. 더 이상은 안 열릴 거야.
아버지께서는 빨리 갓길을 차에 세우라고 하셨지만 갑자기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이 무서워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휴게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 한마디. 이곳이 맛집이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저희 가족은 무지개 가지도 못하고 휴게소에서 인삼 주스 한 잔씩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은 아버지가 운전하셨고요. 이렇게 가다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 때는 5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한참 언론 매체에서 생식과 채식의 열풍이 불어 굳게 마음먹고 아는 분의 권유로 같이 3박 4일간 생식 체험을 하러 이천의 작은 그 캠프에 갔어요. 첫날 도착하여 짐을 풀고 우선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풀만 먹어 배는 고프겠지만 고작 3박 4일이고 몸도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에 캠프에 있는 30여 명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식 가이드 아저씨가 풀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토끼풀인데 먹어도 됩니다 하면서 직접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꺼리면서도 한두 명씩 맛을 보았어요. 껄끄럽고 텁텁하고 맛도 향도 이상했지만 이런 게 생식 체험이구나 하고 밥 때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밥을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왜 밥을 안 주냐고 하자 길을 걸으며 풀을 먹지 않았냐고. 누가? 뭐야? 아니 길을 걸으며 풀을 먹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 모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다음날 우리는 아침부터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말아야 할 풀을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산 사이로 해가 지는 멋진 석양을 바라보며 우린 느꼈습니다. 배고프다. 이건 살아야겠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젠 10만이가 다 되어갑니다.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생식 가이드의 이런 말. 여긴 드실 수 있는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사람들은 풀을 뜯기 시작하고 서로 더 많이 먹으라고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린 산과 들판에 풀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입으로 제초 작업을 한 거야. 마지막 날 오전에 짐을 꾸려 빨리 갈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또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식 가이드 아저씨 한마디. 우리가 풀 뜯어 먹던 길을 가리키며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는 가지 마세요. 다음 기수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곳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실화야? 실화야? 와 이럴 수가 있나? 다른 기수분이 오셔서 식사하실 것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해와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지 신호를 받고 정지를 하다가 차가 약간 밀려 앞에 서 있던 택시와 미세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살짝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앞에 있던 택시기사가 머리와 허리를 잡고 내리더군요. 저는 잽싸게 내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뒷범퍼가 살짝 긁혔네요. 한 5만원 드리면 될까요? 정중히 여쭤보았으나 기사분은 한 3분 정도 허리를 잡고 말씀을 안 하시더니 긁혔으니 이건 범퍼를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5만원에 처리하자고 한 번 더 여쭤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업체와 미팅이 있던 관계로 그럼 빨리 가서 처리하시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뒤를 따라가던 저와 택시는 또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덩치가 산만하신 분 4분이 택시에 승차를 하려고 하시더군요. 기사가 내려서 이 차는 사고 난 차라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하자 덩치들은 차를 돌아보며 어디 사고 났는지 이러더군요. 기사가 뒷범퍼를 가리키자 발로 툭툭 치더니 괜찮구만 야 타라 갑시다 기사 양반 하는 겁니다. 기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기 사고가 라고 했지만 덩치들은 뭔가 일이 있는지 지금 그 바다고 나한테 더 큰 사과하면 나볼텨 인상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비굴하게 하는 말. 저 아까 주신다는 5만원만 주세요. 그래서 저는 3만원만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야, 그걸 또 깎았어. 이야. 도와주신 덩치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이군요. 저에게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모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비주얼 킨 서인영을 닮은 가명 정은미, 본명 정봉순, 52세의 엄마가 계세요. 엄마는 요즘 아이돌 가수 이름 모두 외우실 정도로 시대와 발맞춰 나가시고 유행에 민감하며 패션에도 월등한 센스를 가지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인터넷 서핑을 하시던 중에 저에게 지그시 물어보셨죠. 딸, 엄마가 서핑하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승가가 무슨 뜻이지? 승가 뭘까? 이게 뭐니 도대체? 자꾸 그 승가란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승가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인터넷 쓰는 용어야. 가슴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거꾸로 승가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가슴을 승가라고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승가? 그걸 거꾸로? 앞뒤만 바꾼 거야? 며칠 뒤에 엄마와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옷을 피팅해보시고 살까 말까 고민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저머니 친절하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이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가 완전 콜라병이세요. 진짜 글래머러스하시다. 참고로 엄마와 저 언니 모두 55 사이즈의 C컵을 자랑한답니다. 왜 이렇게 부러워해? 저번에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뭐 아니에요. 글래머는 무슨, 적당히 커야 보기 좋지. 적당히 커야 보기 좋고 예쁘지 뭐. 엄마는 세련되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승가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셨나봐요. 내가 글래머는 무슨, 적당히 커야 보기 좋고 예쁘지. 저는 사실 박류가 커요.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너무도 추웠던 겨울 군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저희 소대는 포천 부근의 한 거대한 탄약고에서 하루에도 낮과 밤으로 2번씩 힘들게 경계 근무를 섰었던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식을 추진해왔습니다. 워낙에 매점과 거리가 멀고 열악했던 상황이라 신나는 마음에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늘 그랬듯이 새벽 2시쯤 불침번이 저를 깨워 혹한기 복장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채 후임병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러 나갔습니다. 투입지까지는 30분가량 걸어가야 하는 근무지였는데 막사를 떠난 지 10분 만에 저에게 심상치 않은 신호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급하게 먹었던 과자, 초코파이! 뱃속에서 심하게 트러블을 일으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긴장된다! 근무지에 도착하여 교대를 한 후 저는 신속하게 단독군장으로 초소를 안으로 던져버리고 초소 뒤편을 향하여 후임병에 잠깐 난 볼일 볼 테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라 지시를 하고 너무도 급히 던지라 한 걸음이라도 아끼고 바로 앉아서 어마어마한 기세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볼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뭘로 땄지? 그때 번뜩이며 생각난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입고 있는 군용 명품 브랜드 브레이브맨 빤스였습니다. 그렇지, 브레이브맨. 예?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는 빤스를 벗으려 했으나 군화의 군복 바지에 동계형 겉바지에 도저히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빤스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날 속에 엉덩이는 까고 눈밭에 쪼그리고 앉아 입고 있는 빤스를 찢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빤스를 손으로 찢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웅크리고 앉은 상태에서 입고 있는 빤스를 입까지 올려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찢는 것보단 수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낑낑대며 빤스를 물어뜯는 도중 반대편 초소에 있던 후임병이 저의 신음소리를 듣고 유독선 선장님 괜찮으십니까? 유독선 선장님 괜찮으세요? 하며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후임병은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신음소리만 들리니까 걱정이 됐었나 봅니다. 저는 물었던 빤스를 놓고 죽을 힘을 다해 후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근처만 하면 아주 죽을 줄 알아! 그 자리 꼼짝 말고 똑바로 경기를 서라!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까스로 빤스를 다 찢은 저는 그걸로 해결을 한 후 옷을 입고 나머지 근무를 잘 서고 급하게 복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찝찝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막사로 복귀를 한 후에 샤워장으로 뛰어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순간 저는 빤스 밴드만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그래 밴드를 안 치는다니까. 진보 명품